마지막 여행 제11화 의철 3. 전 회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꺼져 있었다. 의철은 사흘이 지난 후에야 1층 커피숍에서 전 회장을 만날 수 있었다. 사흘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기다려왔던 터라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아니 회장님, 왜 전화가 안 됩니까? 의철의 따지는 말투에 전 회장이 역정을 버럭냈다. 내가 이 전무 전화하면 기다렸다가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니 항상 그랬었다. 의철은 언제나 배당 문제로 전화를 했었고 전 회장은 전화를 피했었다. 지난 1년 동안 착시 현상에 사로잡혀 있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아니면 뭐야? 보자 보자 하니까 가관이네. 의철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이야기가 핵심을 비껴가기 전에 본론을 꺼내야 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제가 사채업자에게 3천만 원 빌린 것 안 갚았습니까? 전 회장이 멀뚱히 쳐다봤다. 이 전무가 빌린 사채를 내가 왜 갚나? 네. 예기치 못한 대답에 의철은 일순할 말을 찾지 못했다. 커피숍의 여직원이 전 회장 앞에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소곳이 물러났다. 커피잔 속에서 생성된 수증기가 커피향을 발산하며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수증기의 형상은 이내 허공에 흩어져 찾을 수 없었다. 진한 커피의 향기만이 배회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수증기는 여전히 허공으로 날아오르기를 반복했다. 의철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눌러 참았다. 배당금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며 사채라도 빌려 쓰라고 하셨잖아요. 직접 갚는다면서. 전 회장이 피식 웃었다. 이 전무가 사채를 빌리든 오채를 빌리든 내가 왜 관여를 하나? 의철은 더럭 두려움이 밀려왔다. 분노는 두려움에 밀려 커피잔 속에서 일어난 수증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졌다. 열흘 이자가 일 할인화 돼서 못 빌리겠다고 하니까 3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 회장이 귀찮다는 듯 말을 잘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가서 근무나 해. 의철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돈을 직접 갚겠다며 저보고 일에만 전념하라 하셨잖아요. 1년 후에는 아파트와 차를 사주겠다며. 아파트 차는 소리하고 있네. 전 회장의 시선에는 경멸의 기운이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었다. 의철은 전 회장이 모를 리 없다고 생각했다. 사채업자가 10억을 갚으라고 합니다. 3천만 원 빌렸는데요. 의철의 말투는 사정조로 바뀌어 있었다. 뭐? 이자를 열흘에 1할씩 복리로 계산했답니다. 전 회장이 소리쳤다. 아니, 어떤 미친놈이 3천만 원을 빌려주고 10억을 갚으라고 하는 거야? 양정의 사채업자 표대창입니다. 뭐? 사령파 표대창이? 전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놈들 돈 안 갚으면 사람 생매장하고 스스로 자수의 감옥 가는 놈들이야. 전 회장이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의철이 막아섰다. 차용증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다 줬잖아요. 채권자 전화번호하고.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쪽 애들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다. 전 회장이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버렸다. 의철은 그날에 있었던 일을 증명할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다. 변호사를 만나 상의한 결과는 더 충격이었다.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증명을 하더라도 전 회장이 금전적 책임을 질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입김으로 바위치는 격이나 다름없다는 논리였다. 변호사는 사채업자를 상대로 싸울 것을 권유했다. 법정이자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설명의 요지였다. 법이 정한 이자밖에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들이 정한 이자를 받지 않고 물러설 놈들이 아니었다. 놈들이 사는 방식은 법도 양심도 통하지 않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다. 의철은 놈이 정한 이자를 지급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법이 정한 이자밖에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전화를 건 이튿날이었다. 아내의 전화를 받고 달려간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다. 칼에 찔린 아들이 공포에 떨며 응급실에 누워있고 아내는 칼을 휘두르고 자수해간 학생을 두고 무슨 이런 일이 있냐며 한탄했다. 전 회장의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그놈들 돈 안 갚으면 사람 생매장하고 스스로 자수해 감옥 가는 놈들이야. 사령 캐피탈. 양정역에 위치한 금융사 건물의 한 층을 통째로 빌려 사용하는 대창의 사무실은 초호화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어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 시장 건물에 간판도 없던 1년 전의 사무실에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었다.
의철은 상진의 중재로 대창과 마주 앉아 있었다. 10억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의철의 말에 대창이 코웃음을 쳤다. 배짱이야? 그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나올 곳도 없어요. 의철의 기운 없는 말이 수증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날렸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애당초 못을 박은 상진의 모습은 철저히 무표정했다. 의철은 아들의 사건을 사령파의 짓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령파와 피의자의 관계를 입증해내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나 사건이 잊힐 때쯤이면 피의자는 사령파에서 중책을 맡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경찰만 모르는 그들 생태계의 뻔할 뻔자 방정식이나 다름없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의철은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분노는 커피의 수증기처럼 지속적으로 잉태됐지만 만들어지는 족족 두려움에 밀려 유산되기를 반복했다. 나이트클럽에 지분이 있다던데 그거라도 내놔. 대창은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였다. 지분은 안 됩니다. 의철의 대답은 단호했다. 어떻게 모아서 투자한 돈인데 그 돈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마셔도 줄어들지 않는 마법의 우물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도와도 이자가 늘어나 원금이 사라지지 않을 만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사회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 의철의 꿈이었다. 사망한 투자자 박용규의 꿈이 그러하다고 했었다. 막연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던 꿈이 구체적 형상을 갖춘 것은 그와의 만남 이후였다. 그의 꿈을 빌려 같은 꿈을 꾸었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지분만큼은 내어줄 수 없었다. 가족보다 지분이 중요하다고. 사람 하나 죽일 애들은 꽉 찼어. 살아봐야 몇 년이고 가봐야 소년원이야. 왜? 거짓말 같아? 거짓말 같지 않았다. 그래서 피가 돌지 않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가 역류하듯 고통스러웠다. 투자자 박용규가 전 회장을 상대로 배당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지만 재판은 전 회장의 한판승으로 싱겁게 끝나버렸다. 전 회장은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고 노출되는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주임들에게 지급하는 20% 봉사료를 40%로 부풀려 매출을 축소했다. 그리고 지출을 조작한 장부를 법원에 제출했다. 장부상으로는 남는 것이 없었다. 또한 전 회장은 세무조사를 나온 국세청 직원을 매수해 봉사료 40%에 대해 탈세를 이유로 주세를 추징하게 만들었다. 국세청 직원은 2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리고 세무조사를 마무리했다. 1년 후 전 회장은 봉사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추징당했던 돈을 고스란히 환급받았다. 그 후 같은 기간에 대해 더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한번 세무조사를 받은 기간에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법을 이용한 것이다. 의철은 투자자 박용규가 재판을 통해 정당한 배당을 받아낸다면 덩달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비밀리에 매출에 대한 자료를 건네주었다. 자료를 확보한 그는 항소했으나 재판을 기다리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투자자가 죽음에 이른 사건은 그뿐이 아니었다. 30%의 지분을 투자하고 대표직에 있던 장강세는 이미 주거 사람들로부터 잊혀가는 중이었다. 거기다 전 건물주 서대건은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의철은 생각의 끝이 그들에게 미치자 머리끝이 쭈뼛섰다. 어쩌면 박용규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강세의 죽음은 함정에 빠진 것일 수도 있고 맞다면 놈들이 노린 것은 처음부터 지분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진도 한패였다. 상진이 한패라면 전 회장이 수괴였고 의철은 상진의 표정을 살폈다.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는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다음 표적은 의철 자신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모른 채 지분을 내어주면 살 것이고 아는 채 그들의 죽음과 지분의 연관성을 밝히려 들면 죽을 것이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니다. 의철은 평소 잠이 많았다. 시간이 나면 잠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그런 그에게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는 것 외 죽음이란 끝없이 잠들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다. 그동안 무척이나 힘들게 달려왔었다. 이제 그만 쉬고 싶었다. 죽는 것은 언제든 가능한 일이니까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하자며 자신을 달랬다. 그러자 차츰 여유가 생겨났다.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전 회장이 배당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설마 실무 책임자에게까지 배당금을 주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설마에게 발등을 너무 깊이 찍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분을 넘겨드리지요. 의철이 한마디를 남기고 힘겹게 일어나 밖으로 향했다. 언제? 명령조로 바뀐 놈의 거친 말에 뒤돌아봤다. 상진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표정을 숨기고 있었다. 아내를 설득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철은 무거운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허공에서 흩어졌던 분노가 뭉쳐 눈물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의철은 우두커니 칼을 잡고 선 송상현 동상 앞에 우두커니 걸음을 멈췄다. 손에 든 우산을 펴지도 않은 채 비를 맞고 있는 그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다. 의철은 빗물을 눈물처럼 흘리는 동상 앞에서 눈물을 빗물처럼 흘리며 자살을 계획했다. 계속